겨울의 여운이 땅끝으로 사그라드는 저녁 시간에 한 대의 첼로가 나무의 숨결을 묵직하게 토해냅니다. 수치인에게 전달되지 못한 지난 과거의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듯 한 여인의 삶을 읊어냅니다. 깊고 낮게 가슴을 파고드는 저음의 진동은 한 여인의 불꽃 같았던 삶을 떠올리게 하고 허공을 향해 하늘로 치솟는 애절한 고음의 떨림은 끝내 닿지 못한 그녀의 간절한 사랑을 심장의 비수처럼 듣는 이의 마음에 흉터를 새겨놓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선율은 한밤에 비집고 새어나오는 애절한 기도처럼 절절한 언어가 되어 내면 깊숙이 내려앉아 있던 고독과 그리움, 사랑과 상실의 오래된 기억을 불러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영혼의 고백처럼 입술까지 차올랐다가 삼켜내는 마음들을 첼로의 현에 실어 설명이 필요 없는 삶의 진실 앞으로 다가서게 합니다. 제클린의 눈물. 오늘은 이 첼로 연주 속에 제클린 듀푸레라는 한 여인의 삶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삶을 시처럼 마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시채널입니다. (1945년) 영국 옥스포드. 회색빛 안개와 축축한 비가 잦은 그 땅에 제클린 듀푸레라는 이름의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4살 무렵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첼로 소리에 그녀는 한순간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예고 없는 운명처럼 천성적인 감각과 운명의 전율이 맞물리는 찰나였습니다. 저 소리를 만들고 싶어요. 고사리에 손을 가진 아이가 내뱉은 한마디. 그 말은 어린아이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삶 전체를 관통할 색깔과 방향을 스스로 예언한 엄숙한 선언과도 같은 문장이 됩니다. 아버지는 프랑스계 혈통의 회계사이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이자 음악 교육가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제클린에게 직접 첼로를 쥐어주며 첫 소리를 만들어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녀의 재능은 주머니의 송곳처럼 숭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11살에 음악상을 받으며 세상의 찬사를 받기 시작한 그녀는 16살에 런던 위그모어 홀에서 정식으로 데뷔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 중 한 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녀의 첼로 연주는 단순한 기교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영혼이 울부짖는 듯한 인간의 이승 아래 잠겨있던 날갯의 감정을 건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악보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상처와 기쁨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한 인간의 벌거벗은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울림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깨달음이자 그녀만의 삶이었습니다. 1966년 21살의 제클린에게 음악과 사랑 두 마리의 토끼가 동시에 안깁니다. 젊은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였던 다니엘 바렌보임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음악으로 먼저 연결되어 함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며 서로의 영혼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낼 듯한 태양처럼 찬란한 사랑에 빠져듭니다. 1967년 그녀는 유대인인 그와의 결혼을 위해 유대교로 개종까지 하며 멀리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황금 커플이라 불렀습니다.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할 때
첼로와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숨결을 공유하는 듯한 하나의 아름다운 심포니가 됩니다. 세계를 순회하며 연주회를 이어가던 어느 날, 그들의 사랑과 음악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피어오를 즈음 제클린의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육체에 낯선 타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처럼 손이 말을 듣지 않고 활이 현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경직되는 일이 잦아들면서 계획된 순회 연주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몸의 근육이 점점 돌처럼 굳어가는 다활성 경화증이라는 냉혹한 진단을 받습니다. 이 불치병은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한창 무대에서 빛나야 할 시기에 그녀의 천재적인 음악 활동을 사실상 끝내버립니다. 예술가에게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언어를 잃는 것입니다. 제클린에게 첼로는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었고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언어였으며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 언어를 빼앗긴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박탈당하는 영혼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녀의 첼로가 침묵하자 세상의 관심도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남편 바렌보임은 처음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지만 자클린에 힘입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한동안 그녀 곁을 지키며 연주를 이어갔지만 제클린이 무대에서 멀어지고 그의 커리어의 유명세를 타면서 사랑도 서서히 증발해버리고 둘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벌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다른 피아니스트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음악과 사랑, 두 마리의 토끼를 끌어안았던 가슴에 두 개의 심장을 도려내는 깊은 상실과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첼로와 함께 날아오르던 그녀는 이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세계의 무대는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지만 그녀의 손과 몸은 더 이상 첼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견뎌야 했던 것은 단지 질병이라는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눈만 뜨면 마주해야 하는,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삭제된 텅 빈 하루였습니다. 굳어가는 몸으로 어린아이들을 양성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 사랑하는 이와 곁을 나누지 못하는 상실, 음악가로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좌절, 점점 온몸을 차지하고 얼굴에 미소마저 점령하려 드는 절망, 그 모든 고통이 그녀를 고독하게 몰아갔습니다. 제클린 듀프레의 삶은 신이 내린 천재성이라는 축복과 모든 것을 앗아간 상실이라는 저주가 첼로의 현처럼 팽팽하게 맞선 슬픈 역설의 서사입니다. 운명이란 때로 기이한 숨바꼭질을 합니다. 제클린의 눈물이라는 곡은 원래 독일 태생의 프랑스 작곡가 자크 오펜바흐가 1846년에 작곡한 곡입니다. 작곡된 지 100여 년의 세월 동안 미리 발표된 제목 없는 작품으로 빛을 보지 못하다가 자신의 슬픔을 온전히 알아봐줄 단 한 사람을 기다려온 곡처럼 독일의 첼리스트 베르너 토마스가 젊은 나이에 요절한 제클린 듀프레를 기리기 위해 이 곡의 제목을 제클린의 눈물이라고 지어 재발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깊은 울림을 지닌 채 그녀를 상징하는 곡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클린의 눈물이라는 곡을 떠올릴 때 우리는 오펜바흐의 악보를 넘어서 제클린 듀프레라는 한 여인의 삶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의 생애와 고독, 사랑과 상실, 환희와 좌절이 모두 스며든 듯한 이 곡은 마치 그녀의 슬픈 생애 전체가 한 줄기 눈물로 흘러내리는 듯한 흐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녀의 눈물로 확실하게 각인되는 곡이 됩니다.
1987년 제클린은 14년의 투병 끝에 42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비극은 죽음 이후에도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녀가 생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은 끝내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그녀의 삶과 사랑에 드리워진 고독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화려한 조명 뒤에 감춰진 그림자가 얼마나 짙었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제클린의 눈물, 이 곡이 남긴 여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을 사유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를 즐겁게 웃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견디기 힘든 상실과 고독의 아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사랑을 배우기도 합니다. 사랑은 아픔이 거세된 순수한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찢어진 아픔을 끝까지 품어 안고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은 기억이 아닌 흉터로 남지만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사랑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제클린의 눈물이라는 곡은 그녀의 삶 전체에 화려한 영광과 처절한 상실의 경험이 첼로 선율 속에 엉축되어 지금도 어딘가에서 사랑으로 아파하고 사랑으로 기뻐하며 사랑을 갈망하는 이들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현행범 도화. 아직도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확실한 유죄이고, 지금도 사랑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현행범입니다. 사람은 삶을 통해 사랑을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 삶, 사랑. 사람이 갖고 있는 모난 모습이 사람과 부딪히며 사는 삶을 통해 사랑으로 동그래져 가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고 합니다. 살만한 세상은 너와 내가 그 사랑을 적극적이고 기쁘게 유통하며 사는 세상일 텐데, 현실이 되어야 할 그런 세상을 소원만 하며 삽니다. 이제는 소원뿐인 세상으로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자신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자수합니다. 내가 현행범이었습니다. 도화가 전하는 시채널이었습니다.